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의 첫 행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을 찾아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요. 지원 유세 현장 분위기를 잠깐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정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네.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그 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 보궐선거 다 통틀어서 최고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여당은 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결집을 했다. 또 야당은 정부 여당 심판에 이제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대한민국 정말 망하겠다. 정부에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되고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러한 민심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투표율로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딱 한 군데만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전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선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선거가 더 흥행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이 판 자체를 용산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이 판 자체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비리 공무원을 다시 한번 공천을 함으로써 저 공천 안 하겠지라고 장 소장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안 하겠지라고 다들 상식적으로는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상식을 뒤엎고 공천을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한 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심판해야 된다. 이게 정서가 이번 그 사전투표율에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다. 네. 주민과 국민들이 좀 화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 투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 도대체 왜 이재명 당대표 구속을 못 시켰어? 화가 난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투표를 했고,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도저히 윤석열 정권 너무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돼. 그래서 분노를 표심으로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조직력인 것 같아요. 지금 여야 각 당이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그러게요. 의원들, 보좌진들, 지인들 다 보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예를 들면 춘천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도 자 강서에 가가지고 음식점 가가지고 인증샷 찍고 선거운동 하는 거 보고 올려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외 인사들도 총동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인들부터 우리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에 이끌어내는 조직 동원, 이것이 사전 투표를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의 3개 지역 국회의원 다 민주당 출신 네. 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조직은 확고한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구의원, 시의원이 대규모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조직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력과
분노가 합쳐진 높은 투표율이었다라고 분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건 꼭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여야 모두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게 되는 양측 그렇죠. 모두의 분노다 이렇게 맞습니다. 분석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과연 내일 본 투표에 이제 이어질 것인가, 그게 관심인데.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대로 이제 이 지역은 민주당이 워낙 세가 이제 강한 지역인데, 과연 이 투표율이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네. 판세를 보세요? 일단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아질 것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요새 사전투표를 워낙 많이 하는 추세이고 본투표는 또 이제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합니다만은 지금의 기세로 보면 투표율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40%까지 갈까요? 40%는 당연히 넘죠. 그렇게 보세요? 보궐선거의 그 서양상 40% 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이 기세로 보면 40%는 분명히 넘을 것이다. 저도 현장에 가봐서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탈환하는 거 아니냐, 이번 판세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민주당이 일 거라는 건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미리 판을 좀 까는 것 같아요. 적게 지는 게임을 하고자 한다는 판도 있고, 민주당이 많이 이기지 않으면 사실상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여러 프레임을 걸어놔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는 정말 백해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40%는 안 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평일이고 강서구에 국한된 투표소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장에 좀 일찍 나거나 늦게 오신 분들은 투표하기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그렇죠.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 뭐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또.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본투표가 사전투표보다 높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휴일이면은 높을 수가 있는데 평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대략 한 35%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요. 선거 승패를 예측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썩 유리해 보이지는 않고요. 민주당이 좀 크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바닥 민심을 좀 살펴봐도 국민의힘에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선거 캠페인이 좀 이상해요. 메시지가 별로 네.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좀 높잖아요. 네. 일정하게 다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김태호 후보는요, 대통령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통령께서 신임하는 분이에요. 대통령께서 되게 아끼는 사람이니까 구청장 당선시켜 주시면 강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여당도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거든요. 근데 정작 김태우 후보는 별로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급하지도 않고요. 예. 공식 홍보물에 대통령 사진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대통령과 좀 거리 두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선거 캠페인상 득점 포인트가 되느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거나 호감도가 높거나 부정평가가 좀 낮거나 이랬을 때 힘 있는 여당 후보 밀어줍시다라는 게 국민들과 주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부정평가가 높은데 자꾸 한라인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선거에서 졌을 때 김기현 대표가 내 책임 아니에요. 대통령 책임이에요.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대통령과의 인연과 관계를 강조한 것. 이건 썩 이렇게 득점 포인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에 선거 전략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충청 표심 매우 중요하니 충청의 중진들이 많이 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표심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거든요. 1980년대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지역 선거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선거, 이런 선거, 이런 과거형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뭐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미래를 위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의 선거 운동 방식은 과거의 유물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낸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지만 처음에 당에서의 선거 전략 역시도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선거였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향도 방식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질 것이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거 승리를 예측할 때 우리는 4가지 요소를 검토를 해봐요. 하나는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있느냐, 정책적으로 우위가 있느냐, 선거 구도가 어디에 유리하냐, 네. 이 4가지 요인을 따져보거든요. 출마의 명분부터 김태우 후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번 선거만큼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당초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원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그대로 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욕심이 과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 회복 치료를 끝내고 퇴원을 하면서 첫 행보로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유서를 하는데 앞에 이제 화면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운집했던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 대표가 등장한 것이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 결집은 이미 다 끝난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으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셨지만 그 연설을 자체가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도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 불구하고 유세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일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당대표가 저런 상황임에도 저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강서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의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득점을 해 주실 거다. 높게 보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를 대하는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것은 중도층의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저런 식으로 또 이재명 당대표의 방문을 아름답게 포장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 소장님은 이 대표의 지원 유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쌤 같아요. 그냥 가나 안 가나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또 국민들 사이에 높지가 않아요. 근데 왜 저희 갔을까? 몸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의를 지키려고 갔다고 하는 건데. 그 표현이 그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차피 이길 선거인데 당대표로서 한번 형식적으로라도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계훈 후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와서 선거 유세를 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진계훈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봐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진은 한 장 있던데요. 그냥 조그맣게 밑에 공천장 받을 때 그 사진 올려놨는데 그 밑에가 제가 뭐 언제 며칠 날 이재명 당대표부터 공천장 받았습니다라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 사진만 하나 조그맣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선거 지원 유세가 본인에게 그렇게 또 득점 포인트가 되겠느냐. 철저하게 그냥 당대당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진계훈 후보도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 어쨌든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 이후에 지든 이기든 양당 지도부에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두 당 모두 이제 지도부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지면은요,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 내려놓고 뭐 정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리한 구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원 유세까지 갔는데 아니 선거에서 졌어? 그럼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못 치른다. 수도권 민심 확인됐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당신 그만둬라. 재판이나 열심히 준비해라. 이런 요구가 강하게 나올 거는 같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알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요구가 나올 것이다. 요구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만약 국민의힘에서 진다면 별다른 뭐 상황 변경이나 큰 요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자락들을 김기현 당대표에 쭉 깔아놨어요. 본인은 별로 공천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어딘가 외부의 힘으로부터 공천을 하게 됐고
또한 본인 혼자 선거 치른 것이 아니라 중진 의원들 되게 뭐 투입했잖아요. 안철수, 나경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정우택 부의장 중진들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내 책임이냐, 공동 책임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총력전 했는데도 졌다.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용산에서는 뭐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그렇게 썩 유의미한 체제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바꿔가지고 괜히 지도체제 뭐 해서 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보다는 당신 졌지? 당신 저희 당대표 그만두라고 안 할 테니까 공천 때 우리 말 잘 들어. 우리한테 협조 잘해. 협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각에서는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네. 꼭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짐으로써 그렇죠. 지도부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단한 뭐 쇄신의 계기가 된다면 결국에는 총선에서 이제 그게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꼭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머릿속에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정치를 못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은 가슴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고 박수를 보내는 거지 그렇게 선거 공학적으로만 계속 계산하는 정치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철퇴를 가하십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꾸 국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게 계산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반드시 내년에 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아까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김기현 대표가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말 저는 그 집권 여당의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리더는 절대 옹립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공동 책임이라고 떠민다? 그것만큼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뭐 인정 안 하셨잖아요. 아니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뭐 인정을 저희들이 왜 안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용산의 출장소의 소장이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렸던 것이죠.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인정을 안 한 건 여야 당대표 아니죠. 회담 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의했는데 에이 우리 당신하고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다시 제안하라고 하셨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야가 같이 만나서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형식과 관련돼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건데 그 형식마저도 다 내팽개치지 않았나 싶고요.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인정하냐 안 하냐 네, 넘어서 그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지도체제가 글쎄요. 타당 소속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한 타격이 있으면서 지도체제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의 패배를 지도체제가 하면?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면 저는 대안까지도 누군가는 지금 생각해 놓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만은 저의 이제 개인적 사견이기 때문에 그건 뭐 실명까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안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좀 몇 가지를 포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용산에서도 또 40-50명씩 뛰쳐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윤들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지뢰밭이 터질 텐데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계속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패배를 예측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그래서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지도체제의 그 흔들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강서 국민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예 가정을 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해졌어요. 지금 야당이.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 그리고 민생을 팽개친 국민의힘의 모습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이번에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가 끝났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국민들께 가서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가서 비속어 같은 말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이길 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더 오만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면 부산 해운대 3선 하태경 의원이 주말에 수도권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여야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뜨겁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의 영남권 중지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영향이 이어질까요? 계속 그러한 요구나 분석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할 건데? 부산의 삼선 의원이고 네. 윤핵관 아니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수도권에 험지 출마해서 내년도 국민의힘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남, 중진 이런 분들 한 그룹이 나올 것 같고 또한 이미자 의원 같은 분이 또 요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에 비례대표로 첫 번째 의원직을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상주 문경이라는 정말 국민에게 좋은 지역구를 받았어요. 네. 당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죠. 자, 2번이나 당신 배지 쉽게 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비례대표 때 안산 단원을 거기 당협위원장 하지 않았느냐. 거기 수도권 선거 당신이 가서 좀 해라. 험지 왜냐? 가라. 당신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여성위원장 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에서 당신 촌성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을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 서초울 그 좋은 지역구 2번이나 당선됐잖아. 당신 험지 나가 이제 이런 식의 요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요구는 나올 텐데 가장 큰 키포인트는 김기현 당대표예요. 울산이라는 좋은 지역구 4선 했잖아. 4선 했죠, 예. 그럼 당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살신성의는 하태경 의원만 해야 돼? 당대표가 먼저 모범을 보여. 이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진 의원들 차출론, 불출마론, 험지 출마론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거는 같아요. 시끄러울 거는 같은데 정작 이제 그러면 지금 거명된 그 당사자들이 그런 압박으로 느끼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 동력이 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한테. 어제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봤더니 기자들이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앞에까지는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고 예, 일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없는 국민의힘의 중진의 험진 출마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결단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네. 그게 이제 앞으로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국민 눈높이에 보면 감동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산에서 그 좋은 지역에서 3번 하고 이제 더 이상 영남에서 3선 이상 하면 국민의힘에서 잘 공천을 안 준다는 거 전 국민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살려고 수도권으로 오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결단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단이냐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대도 자기 살 길 찾기에 불과한 것이냐는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건 유보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디를 나가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주장하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시대정신을 같이 얘기해야 되죠. 가령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험지출마론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당선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게 당선 가능성을 버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 지역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정신 그것들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폭발력을 가졌고 그래서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아주 좋은 지역에서 3선을 하시다가 대구로 가서 고향에 대구로 가서 계속 낙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구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기어이 승리를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말 험지 출마론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표를 주시는 거지. 이번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 있는 모습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부분은 좀 하태경 의원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이실 수가 있어가지고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상당히 좋은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태경 의원을 이길 만한 후보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결단에 의해서 뭐 서울에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진정성이 없다? 폄하하는 얘기는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최근까지도 예. 절대로 이제 부산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다른 배경에서 이런 수도권 출마 선언이 나온 것 아닌가.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해요.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사람이 해운대에 출마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는 협박에 못 이겨서 자리 비켜준 거 아니야? 그래서 수도권에 조금
덜 불리한 지역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석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추측과 상상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삼선 의원이 지역구가 탄탄한데 부산이라는 지역구를 뭐 버리고 어려운 곳으로 출마하겠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인정하시겠다고 하면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도 이미 몇 년 전에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때는 여론에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당연히 성동이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서 지금 서초로 가셨는데 좀 그런 조금의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태경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만 했지 무엇을 위한 출마인지 왜 서울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가운데 다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을 길게 말씀을 하셨던 네. 것으로 기억은 되는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태원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에 대해서 선당 후사 아니다. 자기 살 길 찾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그랬더니 홍 시장에게 여권 내 청년 정치인들이 후배 발목 잡지 말라. 또 이렇게 발끈했어요. 이 설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기에 앞서서 홍 시장의 의중은 뭘까요? 사감이에요. 사감. 사과, 개인적인 네. 감정.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 많이 싸우셨죠? 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 할 때 바른정당 소속 의원으로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공격을 했었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홍준표 당시 후보를 공격을 했어요. 그에 대한 좀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냥 당의 또한 보수계의 원로면 저러한 어려운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청래 의원, 네.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에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구로에서 이인영 의원 네, 대상으로 이제 나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진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돌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하태경 의원께서 하실 수도 있고 당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을 텐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하고 어딘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하태경 의원은 오자마자 사실은 지역에서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마 될 겁니다. 하태경 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본론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키워드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의 본인이 3선 정도가 되고 4선 정도 꿈꾸고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까지 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단지 4선 의원이 지역구 변동에 대한 내용만 얘기된다는 것은 그건 정치인으로서 12년 동안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아까 드렸던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혹평을 좀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결단을 내리셨으면 정말 우리 시대가 반드시 정치가 복원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신감 있고 좀 용기를 내서 얘기하시는 그런 정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답을 듣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윤 부의장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태경 의원의 선언이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매우 중요한데 하태경 의원이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 조금 더 하겠죠.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서 정기국회가 거의 마무리했던 시점에서 이제 지역구 이동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이 첫 번째는요. 지역구 이동을 하려면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감동이 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당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좀 순풍을 타고 계속 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의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영남권 3선 이상 중진들의 이동으로까지는 확대되기는 어려워 연쇄 보인다. 이동으로 그게 바람이 부는 형태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원 유세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당무에 복귀를 한 건데요.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이제 그 부분이 과제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대로 이제 이 대표는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거대한 장벽을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이러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못 믿겠습니다. 하도 그냥 대국민 약속을 밥 먹듯이 그냥 어기신 적이 많아가지고 저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솔직히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그 뒤에 결국엔 숨으셨잖아요. 나중에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내가 손잡고 넘어가자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내가 손잡자고 하는 줄 알았어? 라고 또 저런 식의 항변을 할 것 같은데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비명계였잖아요. 네. 그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그분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고 송갑석 동지 우리가 비명 친명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손잡고 같이 총선 승리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우리 힘을 합칩시다. 우리 송 최고위원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 당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줘요. 내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 당무에 이제 복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대해서 인선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열흘이나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옹호를 하거나 또 수박들에 대해서 처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은 그냥 원론적인 좋은 얘기 하시고 차도살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명계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심을 거둬들이도록 제발 가시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 수장님이 인정하시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통큰 정치 하시는 이- 거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이 불신과 의문은 계속 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복귀 후 첫 메시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을 할 때 어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언론에 계속 질문이 오면 네. 이걸 하나만 보지 말고 통으로 거시적으로 좀 봐라.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들은 통합의 방점이 찍힌 발언들은 당대표 임명 때부터 당대표 선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은 하나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리고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 우리 손잡고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우리 손잡고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벽을 넘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메시지는 당연히 당대표로서 해야 될 메시지를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러시라고요. 다른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게 그러니까 징계냐 통합이냐 이 이분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보다는 당대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민주당 대표가 해야 될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명계 처단하고 손잡자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 대표의 발언 메시지와는 달리 그동안 사실 이제 강성 친명계 그리고 당원들은 가결파 색출, 징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대표가 복귀를 했으니 이제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께서 뭐 색출, 뭐 징계, 뭐 이런 정확한 워딩을 하신 경우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아니, 당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예. 입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써가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안 정청래 했습니다. 최고는 굉장히 발언 수위를 높여서 서영교 계속해서 최고, 발언을 하고 있지 서인수 최고 않습니까?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대부분 다 보도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처럼 느낍니다만은 함께 갈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색출이라고 표현들을 하는 거 같아요. 표현들 하고 막 그러셨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있고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첫 번째 저는 여러 가지 그 색출의 문제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다음에 민주당의 미칠 파장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원들은 지금
명확하게 당대표를 부당하게 흔들고 가결표를 던졌다고 명확하게 본인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올리셨고 그게 이제 당 지도부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가결파에 대해서 색출이나 문제를 떠나서 네.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색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 정도 중요한 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신은 전혀 갖지 않고 표결을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색출하는 것은 무조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얘기하시는 가결파 의원들도 이번 계기에 정말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재관 부회장님이 저런 인식과 판단을 갖고 계시면 저는 윤 부회장님한테 되게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라도 나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는 같이 갈 수 없어.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런 사람 공천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정치를 한다면 과연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왜 그런 비판을 하세요? 야당으로서 대우를 해달라고요. 만나줘요. 우리 영수회담 합시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다름을 인정해줘야죠. 당내에서부터 다름 인정해주고 그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통 큰 정치하고 덧셈 정치하는 게 야당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래? 너 나 반대했지. 계속 나를 욕하고 있어. 아이, 너는 공천 못 줘. 너랑 상종 못 하겠어. 색출해.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정치하지 마세요. 가결파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기보다는 방송에서도 여러 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내 소신을 말하면 뭔가 이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든지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게 너무 팽배해 있지 않나. 아니 정치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100% 박수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비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자기의 자율성만 얘기하시고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는 그런 정치가 정말로 옳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실망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 소장님이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표결이면 대한민국과 민주당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표결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도 얘기 못하는 정치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품으세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자기 소신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자기 당 대표 팔아먹는 그런 거를 가지고도 계속 용인해야 된다. 저는 그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신을 말하는 가결파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그 수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들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고 당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얘기를 가급적 상가를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기에 어떤 정당을 선택을 하고 어느 정당에 계속 몸을 닫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 거기에 따르는 자율성도 있지만 책임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 내부적으로 지금 그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최선을 다한 다음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한 다음에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무적으로 과연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행동을 했는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당내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당내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용서받고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윤석열 정권이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고 국민적으로 많은 부정평가를 받고 있죠.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지지로 생각을 하거나 모든 잘못을 다 면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또 심판받을 거예요. 그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에 야당이 된 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흔들어댄 분도 계시고 또 하나 입에 정말 담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을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다 용인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만약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 분당 얘기를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이 가결파 의원들에게 징계나 조치가 있게 되면 분당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떻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탈당이야 있겠지만 어떠한 세력이 움직이는 분당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호의 기회를 좀 맞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의 다른 정치적인 모습, 판단, 결정. 그래서 이재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와, 야당 지도자로서 우리가 인정할 만하구나. 그러한 인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나 반대한 사람들 가만 안 두겠어. 공천 안 줘.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런 식의 않고 작은 접근은. 차이를 극복하고 벽을 넘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민생을 챙겨야 될 때라고 해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세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시라. 그게 상징적인 조치인 겁니다. 자, 두 분이 나가셔서 서로 실망들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